네, 안녕하세요. 저는 빅데이터 분야 중에서 이제 금융사의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공급을 하는 솔리드웨어라는 기업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엄수원이라고 합니다. 네, 핀테크. 여러분들 이 단어를 뉴스에서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핀테크란 단어를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뒤에까지는 제가 잘 지금 여기서 안 보이는데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주셨네요. 자, 핀텍,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입니다. 금융과 기술, 이 둘 다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렵다라고 느끼는 분야이지만 이 금융과 기술만큼 우리의 삶에서 깊숙이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야도 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금융과 기술이 접목된 핀테크란 분야는 뭐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핀텍은 기존의 금융사들이 스스로는 획득하기가 너무 어렵거나 심지어 불가능한 그러한 최신 기술들을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나 이제 기술 중심 기업들이 금융 분야로 들어가서 이 금융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개선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영역을 핀테크라고 일컫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이 핀테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 핀테크의 시초는 이미 1950년대 그 옛날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1950년대 뉴욕 증권거래소입니다. 종이를 들고 증권을 팔고 있죠. 오늘날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1950년대부터 20세기 말까지 주로 하드웨어의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면서 뭐 컴퓨터의 보급, 뭐 반도체 혁명 이런 것들이 금융권으로 넘어가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바로 핀테크의 첫 번째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2015년도의 핀테크, 과연 무엇이 주도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터넷과 모바일, 이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새롭게 핀텍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페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 카드 없이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 훨씬 빠른 속도로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시스템, P2P 대출, 뭐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접목이 되면서 핀텍 영역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인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분석과 처리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이 금융 빅데이터 분석 분야가 핀테크에서 또 핵심적인 분야로 떠오르게 됩니다. 미국에 있는 그 넷스케이프 옛날에 여러분들 넷스케이프 들어보셨나요? 요즘 대학교 새내기 분들은 또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그 인터넷 브라우저 오늘날 이제 뭐 익스플로러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 넷스케이프의 공동 창업자이자 오늘날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투자자인 마크 앤데르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융거래라는 건 단지 숫자들의 움직임에 불과하다. 금융의 핵심은 고층 빌딩도 또 수십만 명의 사람들도 아닌 바로 정보이다. 금융은 무형 산업이죠. 정보 싸움입니다, 결국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 빅데이터 분석 분야가 또 핀테크 영역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고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분야인 게 우연의 일치는 아닙니다. 그걸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미국과 독일에서는 이미 새로운 핀테크 영역 중에서 빅데이터 분석 쪽에서 활동을 함으로써 1년, 2년 만에 기업 가치를 우리 돈으로는 8천억, 9천억까지 이르는 그런 가치를 만들어낸 기업들의 사례들이 종종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신용평가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뭐 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앞으로 대출이 필요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신용평가라는 거는 금융사들이 누군가에게 대출을 주기 전에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는 어떤지, 대출을 예전에 받은 이력은 있는지, 그래서 연체를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런 수많은 한 사람을 디파인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신용도 높은 사람인지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사람에게 대출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혹은 대출을 준다면 이자를 얼마나 정확하게 매겨야 되는지, 한도는 얼만큼인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신용평가 시스템이 조금만 고도화가 되어도 수익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있는 그 기업들, 미국의 뭐 제스트 파이낸스라든지 독일의 크레디테크 같은 그러한 기업들이 이 새로운 신용평가 시스템을 만들면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핀텍 분야 중에서 빅데이터 분석 분야가 주목을 받게 된 거는 뭐 우연은 아니고요. 세 가지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첫 번째가 데이터.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늘어났습니다. 분석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데이터의 양과 질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변화, 시스템의 개선. 그리고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이 분석 알고리즘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이 3박자가 이루어져서 이제 금융 빅데이터 분석 분야가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알고리즘 분야를 저는 오늘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에 좀 주목을 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맨 처음에 그 비디오 보신 거 기억나시죠? 뭐 굉장히 많은 테드 토크들을 연결을 해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안에 의미를 찾아내고 그 수많은 점들을 결국에는 연결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만들어내려면 결국에는 어떤 알고리즘이 그 점들 간의 패턴과 의미를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또 아까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던 이현수 교수님의 강의 중에서 염기 서열 쭉쭉쭉 기억나시죠? ATGC. 그거 아까 사람은 분석 못한다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 걸 분석해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고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머신러닝의 기여입니다. 이 머신러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만약에 공학도시면 이 머신러닝이란 단어를 안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공학 분야 중에서, 컴퓨터 공학 분야 중에서 오늘날 가장 핫한 분야입니다. 머신러닝의 역사예요. 머신러닝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기계학습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인공지능의 한 하위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인공지능을 처음에 생각하고 이제 연구를 시작했던 1950년대부터 이미 그 태동이 시작이 됐었고요. 다만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인간과 같은 지능 시스템을 인간의 손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근데 너무나 큰 꿈이었기 때문에 연구는 굉장히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과연 이게 연구에 들어가는 노력과 돈과 시간만큼 유용한가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조금씩 확산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인공지능의 그 하위 분야인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70년대부터 시작이 되게 되면서 조금은 인공지능과는 다른 목표 체계를 가지고 발전을 이루게 됐는데요. 인간의 뇌를 사람 손으로 만들어보자 이런 원대한 목표가 아니라 당장 염기서열을 한번 분석해보자. 당장 내 차에 앞에 있는 차량 번호를 인식을 해주는 기계를 한번 만들어보자. 굉장히 실용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발전을 해낸 분야가 머신러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결국에는 이제 실용적인 니즈를 풀 때 가장 똑똑해지는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머신러닝 분야가. 특히 이제 컴퓨터의 사용이 확산이 되고 인터넷과 모바일이 이제 대중화가 되면서 데이터가 많이 쌓여요. 결국에는 데이터가 많아야 머신러닝 기술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뭐 구글의 광고, 여러분들 뭐 구글이나 이런 데 사이트에 들어가면 애드센스라는 이제 광고를 구글이 하는데 되게 이상하다라고 느끼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보석에 관심 있는 여자라는 걸 어떻게 알고 온라인 주얼리 샵 광고를 내보내주지? 내가 차에 관심 있는 거 어떻게 알고 차 광고를 내지? 그런 거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요. 구글이 이미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족족족 남겼던 그런 흔적들을 데이터로 모아서 그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분석한 이후에 이 사람에게는 이 광고를 띄워주면 클릭을 굉장히 잘 하겠다라는 그런 답을 얻어내서 굉장히 똑똑하게 그렇게 광고를 내보내는 겁니다. 광고도 있지만 또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분야는 음성 인식 분야입니다. 단어만 인식을 하다가 문장을 인식하게 되고 대화를 인식하면서 이 대화 안에 감정까지 인식을 하게 돼요. 슬픈지 기쁜지 화가 났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마트폰의 그 인공지능 기반 비서 시스템, 여러분이 뭐라고 말을 하면은 다 알아듣고 정보를 주죠. 그
뒤편에는 다 머신러닝 기술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한 그 성과들이 녹아 있습니다. 음성인식만 하나요? 이미지 인식 분야에도 머신러닝이 쓰입니다. 얼굴을 인식하고 뭐 얼굴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거에서 넘어가서 동작도 인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해보셨을 그런 스포츠 게임 같은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좀 더 최근에는 이제 뭐 추천 시스템, 굉장히 똑똑한 추천 시스템, 그리고 검색 시스템,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쓰고 있는 SNS에 사진을 올리면은 아무리 조그맣게 나와도 얼굴이 이렇게 옆으로 나와도 사람 얼굴인 거 인식하고 다 이렇게 네모 박스를 쳐주죠. 그 뒤에는 다 머신러닝 기술자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실시간 통역, 그리고 머신러닝 기술의 꽃이라고 불리는 무선 자동차 기술까지, 죄송합니다. 무인 자동차 기술까지. 그러니까 운전만큼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수집해서 바로바로 반응을 해야 되는 동작도 없어요. 뭐 앞차와의 간격은 어떻게 되고, 앞에 신호등은 초록색인지 빨간색인지, 뭐 날씨는 어떤지, 뭐 바퀴와 이 도면 간의 뭐 마찰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수많은 데이터들을 우리는 무의식 중에 수집해서 그에 맞게 운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사람이 아니라 이제 컴퓨터가 분석해서 자동적으로 운전을 해주자. 그 분석을 수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어떤 식으로 차가 움직여줘야 하는지 예측하고 추정하는 그 기저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예시들이 들어졌는데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머신러닝은 대단한 성과를 내고 있고요. 가장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다시 금융으로 돌아갑시다. 그렇다면 이 금융 쪽도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 아까 얘기했듯이 정보의 싸움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왜 금융에서는 아직까지 머신러닝이 적용돼서 성공을 했던 사례가 없었던 걸까? 간단합니다. 아직 잘 몰라요, 머신러닝을. IT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는데 아직 금융권은 조금 보수적입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머신러닝이.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해서 결과를 내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아무래도 덜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느리게 이제 발전을 해왔지만 이제 막 주목을 받으면서 더 이상 우리는 기다릴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금융사도 뭔가 새로운 수익 창출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죠. 인간은 기존의 거에 익숙하고 기존의 거가 편하다고 해서 그대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항상 발전을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당장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무섭더라도 이걸 받아들여서 훨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싶다. 이거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류 전체의 본능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금융사들도 마찬가지로 머신러닝을 적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수익을 더 만들어내야 되겠다. 혁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게 적용이 되게 되면 이제 저희 같은 핀테크 회사들이 금융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줘요. 그럼 당연히 금융사들은 추가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결국 정보 싸움이에요. 은행이 뭐 100만 명의 고객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떤 사람은 뭐 부도를 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잘 갚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금융사 입장에서는 누가 부도를 낼지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수익률에 뭐 막대한 영향을 주겠죠. 그거를 1%, 2%만 예측력을 우리 같은 핀텍 기업들이 높여줘도 금융사는 막대한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핀테크는 금융사한테만 혜택을 주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제 직장을 잡고 사회에 나가게 되면 새내기 직장인으로 불릴 거예요. 이 새내기 직장인들 또 그리고 주부님들 그리고 서민층은 보통 금융거래 실적이 과거에 많이 없었기 때문에 즉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금융사에서 대출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또는 대출을 해주더라도 굉장히 이자를 높게 줘요. 왜냐하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정보가 없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한. 그래서 부도를 낼지 안 낼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잘 배웠고 앞으로 돈도 잘 벌 거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스타트업 대표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다라고 판단해서 대출을 잘 안 해줘요. 억울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있는 데이터들을 잘 엮어서 새로운 패턴을 찾아내고 기존의 기법으로는 절대 분석할 수 없었던 새로운 데이터들, 비정형 데이터들을 모아서 새로운 패턴을 찾아내면 어리더라도 스타트업 대표더라도 새내기 직장인이더라도 주부더라도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 맞는 이자를 가지고 적당한 한도로 대출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소위 금융 배제 집단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계층들에게 좀 더 많은 금융 서비스 혜택이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학생이셔서 이제 뭐 대출이나 이런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실 텐데 금방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새로운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핀테크가 만들어내는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핀테크 영역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의 흐름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원래 전공은 화학이었어요. 저는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을 했고, 그러니까 이현숙 교수님의 수업도 제가 10년 전에 이제 들었었는데 제가 학점은 뭐였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기억을 안 나는 거 보니 별로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는 사람에게는 뭐 저는 화학을 전공했었고 뭐 그 다음에 금융을 전공하면서 이쪽으로 오게 됐지만 결국에는 이 핀텍이라는 거대한 흐름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뭐 금융사에게 추가 이익을 주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자기에게 맞는 금융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한테도 다른 유혹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뭐 금융사에 들어가서 더 돈을 많이 벌거나. 근데 그때마다 저는 이거를 떠올렸는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머신러닝이란 기술에서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공리입니다. No free lunch theorem이라는 건데 우리말로 하면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뜻이죠. 이게 뭐냐면 어느 형태의 데이터에나 가장 좋은 성과를 내는 단 하나의 마법과 같은 알고리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데이터가 다 다르면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때마다 알고리즘을 변형하고 다른 알고리즘들을 써야 돼요. 그게 바로 이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머신러닝의 공리인데 저라는 데이터한테는 그 핀테크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일을 하는 게 가장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해답을 알려주는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그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다 달라요. 여러분들은 다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온 길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나라는 데이터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큰 흐름을 읽고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들 아직도 많이 찾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좋은 생각들을 얻기 위해서 오늘 테드 엑스스뉴에도 같이 참석을 해주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오늘 너무 좋은 아이디어들이 공유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핀텍이라는 분야도 오늘 저의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접하고 본인의 데이터에 맞는 알고리즘은 무엇인지 찾아가는 길에 조금이라도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